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한양 저작거리에 노비들이 굴비역듯이 끌려왔습니다. 이 자들은 노비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도망을 쳤느니라. 그러니 극형에 처해 본보기로 삼을 것이야. 그날 저작거리는 피로 물들고 말았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노비라지만 불쌍해서 어쩜 좋아? 그래봤자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은 탄식하고 하늘의 무심함을 원망할 뿐이었지요. 장사하시오? 맹구로구나. 이 판국에 심부름을 오다니 니놈도 참 팔자 좋구나. 한 사내가 킬킬 웃으면서 저작거리에 나타났지요. 큰 덩치에 바보 같은 웃음을 띤 머슴 맹구였습니다. 하여간 네 주인은 어쩌자고 너한테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냐? 제가 그걸 어찌 알아요? 건물건이나 주시오. 오냐, 자 받아라. 생선가게 최씨 부인은 맹구에게 생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꽤 묵직했지만 맹구는 가볍게 들어올렸지요. 하여간 희만하는 장사구나. 그래, 어서 가보거라. 히히, 맹국하겠슈. 맹구는 또다시 킬킬 웃고는 생선 꾸러미와 함께 덜렁거리며 돌아갔답니다. 에휴, 이놈의 세상 웃는 놈은 천치들 뿐이로구나. 집으로 돌아온 맹구는 마님에게 꾸벅절을 하였지요. 마님, 맹구 다녀왔슈. 오냐, 생선은 부엌에 두거라. 마음씨 착한 과부마님은 멍청한 맹구에게도 자상했습니다. 맹구는 부엌에 척하고 생선 꾸러미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 끝났느냐? 잘했다 그럼 너도 일 보려무나. 마님도 일 보시오. 과부마님이 가고 나자 집안의 다른 머슴들이 맹구를 애워쌌지요. 하나같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답니다. 이놈 맹구야. 네가 뭔데 심부름을 받느냐? 머슴에도 서열이 있다 이맹추야. 누가 받건 뭔 상관이오? 이놈이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화가 치밀어 오른 머슴들은 맹구에게 분풀이를 했답니다. 이놈, 2대 맞아라. 아니, 3대 맞아라. 아니다, 1대 더 맞아라. 맹구는 실컷 얻어맞았지만 여전히 바보처럼 웃었지요. 그러다 보니 때리던 머슴들이 오히려 지쳐버렸답니다. 흥, 또 맘대로 심부름을 갖다간 재미없을 줄 알아라. 머슴들은 시근덕거리며 가버렸습니다. 맹구는 쌍코피를 쓱 닦고는 해벌쭉 웃었지요. 히히, 머슴끼리도 박이 터지니 조선팔도 피멍 없는 곳이 없구마잉. 그렇게 하루가 또 저물었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야심한 자정이 되었지요. 하늘엔 별이 총총히 뜨고 길가엔 밤고양이들만 돌아다녔습니다. 헌데 그런 밤중에 최대 감댁 담장을 넘는 이가 있었습니다. 복면을 쓰고 칼에 맨 사내는 높다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지요.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니 사내가 침입한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사내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최대감이 있는 사랑채로 향했지요. 그리고는 잠시 후 사랑채에서 나온 사내는 또다시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아, 이복의 소식 들었나? 간밤에 저승사자가 다녀갔다는군. 또? 그래, 이번엔 누가 당했나? 놀라지들 마시게. 아, 글쎄 최대감의 목이 달아났다는 것이야. 최대감이? 그 집엔 사병이 드글드글하지 않은가? 그럼 뭐하나? 저승사자 하나를 못 잡는데. 근데 섬찟한 것이 뭐냐 하면 사라진 최대감의 목이 한양 저작거리에서 나왔다는군. 허참, 저승사자라는 것이 정말 있긴 있는가 보구먼. 한양 바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대감의 목이 효수당한 노비들 사이에 떡하니 발견되었으니까요. 대신 노비들의 목은 죄다 사라졌지요. 밤새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인지 노비 대신 최대감의 목만 남았지 뭡니까.
그 죽은 노비들이 죄다 최대감댁 노비였자는가? 그 자리에 최대감의 목만 남았다? 이거 완전 노비들의 복수를 해준 모양새로고. 저승사자는 한양 최고의 화제거리였지요. 매일 밤마다 탐관오리의 목을 베니 조정이며 포도청이며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저승사자의 행방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뭔 얘기를 재밌게 하시오. 맹구야? 바보는 알거 없어. 바보는 원래 아는 게 없슈. 그러니 얘기나 해보시오. 휴, 말을 말아야지. 요새 저승사자라는 자가 나오는데. 재밌게 얘기를 들은 맹구는 헤헤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또 머슴들에게 얻어 터졌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헤헤거리며 잠이 들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맹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면을 두르고 칼을 찬 맹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지요. 저승사자가 된 맹구가 향한 곳은 한양 강가에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스승님, 저 왔습니다. 왔느냐? 오늘도 추수해야 할 악당들이 많구나. 알겠습니다, 스승님. 수염이 허연 노인 하나가 맹구를 맞이했지요. 노인은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형형한 것이 척보기에도 보통 무사가 아니었죠. 저승사자는 노인 앞에 공손히 엎드려서 서첩을 받아들였답니다. 명심하거라. 이번 상대는 뱀 같은 자이니 절대 이놈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스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지요.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만든 흉수를 내 반드시 찾고 말 것이다. 사실 맹구는 처음부터 노비는 아니었습니다. 세도 당당한 한성판윤 맹대감의 적손이었지요. 그땐 이름도 맹구가 아닌 맹현수였답니다. 허나 현수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님인 맹판윤이 모함을 받아 파직을 당하고 말았지 뭡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파직을 당한 그날 밤 자객들이 집에 쳐들어와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던 것이지요. 마루 밑에 숨어있던 현수만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현수는 호위무사 김노인에게 거두어져 자객이 되었지요. 그리고 본명인 현수의 얼자를 파자하여 맹구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저승사자가 된 현수는 집안을 풍비박산낸 세도가들을 뒤쫓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었답니다. 한성 최고의 갑부 최행수,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살펴봐야겠군. 저승사자는 조용히 최행수의 저택에 숨어들었습니다. 사병들을 요리조리 피해 단숨에 사랑방에 도착했지요. 헌데 사랑방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요. 스승님이 준 용모파기에는 분명 오늘 밤 최행수가 집에 있다고 하였는데? 스승이 내려준 용모파기가 설마 잘못되었을 리는 없었지요. 하여 저승사자는 조용히 저택 안을 살폈답니다. 한양 상권을 한 손에 쥔 최행수는 저택 또한 으리으리했지요. 위세가 어찌가 대단한지 재물을 쌓아두는 곳간만 7채나 되지 뭡니까? 그런데 어째 곳간 하나에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저곳이 수상하구나. 저승사자는 곳간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처마 끝 벽 틈으로 창고 안을 살피는데 이럴 수가. 저승사자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행수가 붙잡은 포로들이었지요. 어찌나 많은지 꼭 메주덩어리처럼 주렁주렁했습니다. 어서 입을 열지 못하겠느냐? 날 감시하라 보낸 자가 누구더냐? 최행수는 부하들을 시켜 매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모질게 얻어맞은 사람들은 벌써 몇 명이 숨이 끊어진 듯 하였지요. 그럼에도 최행수는 매질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죠. 지켜보던 저승사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더한 악한이었으니까요.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 니들이 이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더 참지 못한 저승사자는 번개처럼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웬 놈이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느냐 말이다. 잘 안다. 썩어 빠진 최씨 장사꾼의 은신처가 아니더냐? 무엇이? 여봐라. 저 무례한 놈을 싹둑싹둑 베어버려라. 최행수가 호령하자 사병들이 덤벼들었지요. 한꺼번에 창칼이 날아드는데도 저승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영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황한 사병들이 지들끼리 칼을 휘두르는데 저승사자는 일검으로 모조리 베어버렸지요. 수만 번 내쉴 사이에 사병들이 털푸덕 쓰러졌답니다. 각오하라, 최행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최행수와 저승사자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놀랍게도 최행수는 매서운 저승사자의 공격을 가볍게 받아냈지요. 상인이라고 하기엔 무서운 칼솜씨였습니다. 허나 저승사자의 공격은 점점 더 눈부시게 빨라졌답니다. 최행수의 입, 이거나 받아보거라. 갑자기 최행수가 매달린 포로를 발로 찼답니다. 저승사자는 시계추처럼 날아온 몸뚱이에 그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벌떡 일어났지만 최행수는 벌써 달아나고 없었지요. 뒤를 쫓으려는데 매달린 포로 하나가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포로 중에 젊은 여인 하나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요.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서둘러 밧줄을 내리니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는 것이었죠. 안 되겠군.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야. 저승사자는 달아난 최행수의 뒤를 쫓고 싶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승사자는 젊은 여인을 등에 업고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산속에 다다르고 나서야 저승사자는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청심환을 꺼내 먹였지요. 여인은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정신이 좀 드시오. 눈을 뜬 여인은 참으로 고왔습니다. 며칠은 씻지 못했는지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얼굴 여기저기에 피멍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지요. 곱게 단장하면 천하절색이 틀림없었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초아라고 합니다. 초아낭자.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이오? 초아는 경기도의 큰 부자의 딸이었지요. 헌데 그만 최행수 손에 아버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집안 노비들을 교묘히 부추겨서 죄 없는 아버지를 공격하게 만들었지요. 혹시라도 노비에게 모질게 대하신 것은 아니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노비들에게 글공부까지 가르치신 분입니다. 초아는 배신감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행수가 노비 하나를 매수하여 거짓으로 죄를 토설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최행수와 작당한 사또가 아버지를 문초하니 없는 죄가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나자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그런 일이. 하여 아버지의 원수인 최행수를 뒤쫓다가 되려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이지요. 맹구는 어째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만하길 다행이오. 더 이상 최행수의 뒤를 쫓는 건 포기하시오. 그럴 순 없습니다. 지금도 최행수의 악행에 희생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여인의 몸으로 어찌 위험한 일을 하려 하시오. 최행수는 당장이라도 막아야 해요. 그자가 바로 저승사자라니까요. 초아의 말에 맹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최행수가 저승사자라니요. 진짜는 바로 눈앞에 있는데. 기겁한 맹구는 그만 딸꾹질을 하고 말았지요. 헌데 은희님의 이름을 말해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맹구, 아니 맹현수라고 하오. 초아는 거듭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러면서 꼭 같이 최행수를 쫓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승사자는 내게 맡기시오. 나 또한 최행수 패거리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니. 알겠습니다. 그럼 현수님만 믿겠습니다. 초아를 돌려보내고 나자 날이 밝는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맹구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허나 간밤에 본 초아 낭자 생각에 어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지요. 하루는 마님이 맹구를 비롯하여 집안 하인들을 전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슈 마님? 그래. 새로 들어온 아이를 소개를 좀 해주려고 불렀단다. 이리 나오거라, 초순아. 과부마님이 새로운 여종을 데려온 것이었죠. 헌데 지켜보던 맹구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종이라고 나타난 것이 초아 낭자였으니까요. 초순이여여, 잘 부탁드려요. 기이야, 조순아, 넌 내가 지킨다. 입으로 똥을 싸거라. 초순이 넌 이 오라버니만 믿으면 된다. 하이고 니까 짓게 뭔데 오라비 행세를 하려 드느냐? 머슴들은 초순이의 미색에 좋다고 난리를 피웠지요. 허나 맹구는 아무래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고뭉치 낭자가 왜 여종 행세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하여간 그날부로 초아는 여정 초순이가 되어 일을 하였지요. 초순아, 힘들게 일하지 말고 여기 와서 오라비 어깨나 좀 주무르거라. 아이고, 내 어깨가 더 아프다. 저 녀석보다 나부터 주물러다오. 좀 비키셔요. 부엌에 다녀올 수가 없네, 정말. 머슴들이 희롱을 해대니 어디 초순이가 맘 편히 일할 수가 없었지요. 보다 못한 맹구가 나섰답니다. 마님이 초순이를 데려오래요. 아니, 저 맹추는 또 회방을 놓는구나, 회방을. 초아는 얼른 빠져나갔지요. 그래도 가면서 맹구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답니다. 고맙다, 맹구야. 네 덕에 살았다. 히힛 맹구가 여러 사람 살렸지라. 초아는 아무래도 맹구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면을 쓴 데다 날이 어두웠으니 누가 누군지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 눈앞에 이 맹추가 며칠 전 자기를 구해준 자객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하여 머리는 좀 나빠도 친절한 사내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할 따름이었습니다. 맹구는 어쩜 그리 친절하느냐. 머리는 나빠도 맹군이가 젤로 좋구나. 맹구한테 반하면 안 되지라. 반하긴 무슨. 하여간 맹구 입만 살아선. 그래도 초아는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맹구 덕분에 일에 적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불손한 머슴들이 희롱이라도 할라치면 나서서 도와주니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맹구야, 이거 고구마인데 너도 하나 먹으렴. 고맙지라. 아따 고구마 실화네. 초아와 맹구는 서로 도우며 집안일을 하였지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일까요? 그날엔 마님도 옆 동네 잔치로 자리를 비웠을 때였답니다. 초아가 일하다 말고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 목숨이 9개라도 되는 줄 아나. 또 무슨 모험을 하려고 저런단 말인가. 맹구는 들키지 않게 조용히 뒤를 밟았지요. 가만히 살펴보니 초아는 남장을 한 채 저작거리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상인인 척하면서 최행수에 대해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갑부의 일을 아십니까? 알다마다 그게 다 최행수와 거래가 틀어지고 생긴 일 아닌가? 말씀 좀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정보를 모으던 초아는 날이 어두워지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귀가한 초아는 방으로 돌아갔지요. 허나 맹구는 밤이 깊을 때까지 초아의 방 근처에서 감시를 이어갔답니다. 이윽고 자정이 되었지요.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또다시 남장을 한 초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집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었지요. 맹구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초아는 최행수의 저택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양에서 좀 떨어진 빈민촌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가난한 백성과 노비들이 사는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지요. 가끔씩 시체 치우는 일을 받아서 하거나 한양의 위험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먹고 사는 곳이었지요. 초아는 그 마을에서 가장 동떨어진 다 쓰러져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누구냐?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언덕 위의 구름,
흥, 언적이 맞구나. 어서 들어가거라. 어디서 입수했는지 암호까지 맞춘 초아는 당당히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맹구는 조용히 창고 지붕으로 올라갔지요. 안을 살펴보니 동네 노비들이 그득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복면을 쓴 사내가 무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 누군 노비로 살고 누군 양반으로 사니 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우리네 팔자라면 이놈의 세상 거하게 엎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복면 선비의 연설에 노비들은 앞다퉈 찬성을 했지요. 선비는 신이 났는지 점점 더 과격한 언동을 쏟아냈답니다. 장칼이 없으면 장칼을 줄이오. 의복이 없으면 의복을 줄이라. 그러니 다 같이 힘을 모아 제대로 한번 일을 벌려보세나. 개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번 해봅시다요, 다들. 뱃속에 기름만 낀 양반놈들을 이번 기회에 아주 결단을 내버리는 걸세 여러분. 옳소. 살면 노비요, 죽으면 사람인데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단께요. 노비들은 흥분해서 아우성을 쳤지요. 그야 자기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말인데 오죽했겠습니까? 허나 지켜보던 맹구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제 보니 노비들을 선동해 밀란을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참지 못한 맹구가 내려오려는데 누군가 날카롭게 외치는 것이었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수작입니다. 초하였지요. 초하는 겁도 없이 나서서는 복면 사내의 말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자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개주님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시오. 아무렴, 개주님이 어떤 분인데 이 마을이 불칠이라도 하는 게 다 개주님 덕분인데. 그런 분이 사람을 선동하여 난을 준비합니까? 정신 차리시오. 그러면서 복면 쓴 사내를 척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저자의 배우는 한양 최고갑부 최행수요. 귀신은 속여도 한번 속았던 나는 못 속이요. 초아의 아버지인 경기도 갑부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딸인 초아가 치가 떨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듣자 하니 무슨 모함을 하는 게냐. 여봐라, 저 어리석은 처자를 당장 붙잡아라. 사방에서 복면 사내의 수하들이 초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초아는 칼을 빼들고 저항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지요. 무술을 배우긴 했으나 어디 실전이 만만하겠습니까? 부하가 휘두른 칼에 초아가 들고 있던 칼이 저만치 날아가고 말았지요. 이 맹랑한 계집, 죽어라. 그런데 이 무슨 조화일까요? 수아의 칼이 초아를 치려던 순간 갑자기 푹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비수가 날아와 무사히 이마에 밝힌 것이었지요. 아니 웬 놈이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 그러자 더 많은 비수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초아를 애워싼 사내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는 것이었지요. 집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무사가 천장에서 뛰어내려서는 복면 사내의 수하들과 칼싸움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맹구였지요. 이게 무슨 난리야. 갑시다. 이러다 눈먼 칼에 맞아 죽겠소.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해지니 기겁한 노비들이 앞다퉈 창고를 빠져나왔지요. 혼란을 틈타 초아도 일어나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수하들이 다 쓰러지자 복면 사내는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그러자 초아도 그 뒤를 쫓았답니다. 멈추시오. 최행수의 계획을 낱낱이 들어야겠소. 아니 그런데 몇 발짝 가기도 전에 복면 사내도 풀썩 쓰러졌답니다. 다가가 보니 가슴팍에 화살을 맞은 것이었죠. 그제야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이 틀어진 것을 눈치챈 최행수가 달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라 최행수, 부끄럽지도 않느냐? 흥, 시무를 아는 것이 영웅이라. 분리할 때는 내빼는 것이 영웅이니라. 어디 괴소리를 씨부렁대느냐?
그때 최행수가 탄 말이 펄쩍 뛰었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비수가 말의 항문에 밝혔던 것이지요. 그 바람에 최행수는 속절없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최행수는 비틀비틀 일어났지만 뒤쫓아온 초아의 칼이 목에 딱 닿았지요. 여기까지요, 최행수. 어린 계집이 참으로 운이 좋구나. 묻는 말에나 대답해라. 도대체 어찌하여 노비들을 선동하였느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 알면 인연도 무사하지 못한다. 어서 말하시오. 정녕 죽고 싶은 게요? 초아가 칼을 들이밀자 최행수 목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만 꿈벅거리던 최행수는 입을 달싹였지요. 그 순간 또다시 화살이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번 화살은 저승사자 맹구가 막아주었지요. 낭자, 여긴 위험하니 일단 자리를 옮깁시다. 그러지요, 은희님. 최행수를 붙잡은 저승사자 맹구와 초아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을 요리조리 바꾸며 올라가니 그야말로 신출귀몰이었지요. 그렇게 이름 모를 동굴에 들어선 다음에야 둘은 한숨 돌렸답니다. 이제 말하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한가지로구나. 알겠다. 최행수가 내뱉은 이름에 저승사자 맹구와 초아의 눈이 이만큼 커졌답니다. 내 배후에 있는 자는 바로 좌의정 대감이다. 난 그분의 지시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 나라의 좌상대감이 어찌하여 난을 꾸민단 말이냐? 바른대로 고하거라. 흥, 좌상대감은 내란을 일으켜서 조선의 혼란을 가져올 심산이다. 혼란을 틈타 어린 주상을 패하고 미리 작당 모의를 한 현운대군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현운대군을 꼭두각시 삼아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 좌상대감의 음모였답니다. 실로 무서운 계획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은 어째서 해친 것이오? 흥, 그건 어디까지나 전초전이었다. 노비들이 얼마나 잘 속나 시험을 해본 것이지. 이놈! 화가 치민 초아가 칼을 휘두르려 했지요. 허나 저승사자 맹구가 점잖게 막아세웠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오. 진짜 적은 최대감이니 최행수를 베어도 허시리외다. 그러더니 최행수에게 점잖게 물었답니다. 최행수, 토솔한 것을 좌상대감이 알면 그대도 죽은 목숨이여. 실로 그러하다. 살기를 열어줄 터이니 우리 일에 협조하시오. 알겠소? 생각을 거듭하던 최행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래도 저승사자 맹구의 말이 이치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물어보거라. 무엇이 궁금하냐? 좌상대감의 역모를 밝힐 증자가 필요하오. 증자라면 하나 있다. 좌상대감과 그 결탁한 자의 이름이 담긴 연판장이 있느니라. 헌데 그게 최대감의 사랑채에 있다는 것이었지요. 좌상대감의 저택엔 이름난 무사들이 득식을 하니 그야말로 용담호열이었습니다. 천하의 저승사자 맹구도 쉽게 들어갈 곳이 아니었지요. 당장 가야지요, 은희님. 절 말리지 마셔요. 아소시오. 거긴 낭자가 쉽게 들어갈 곳이 아니외다. 저도 쉬운 마음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초아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았는데 어찌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말리는 복면사내가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은희님께선 제가 겪은 일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다 겪어보았소. 그러면서 저승사자 맹구는 얼굴을 가린 복면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자 초아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아니, 너는 맹구 아니냐?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오. 내 이름은 맹현수라오. 좌상대감 손에 죽은 한송판윤의 적손이 바로 나요. 세간에선 나를 저승사자라 부르고 있지. 초아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바보로 알았던 맹구가 은인이었다니요. 거기다 저승사자였다니요. 초아는 정신이 황망해진 터라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20년. 그 세월을 복수만 꿈꾸며 살았다오.
드디어 흉수를 알았으니 내 어찌 복수를 마다하겠소. 허나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칫 강대한 좌상대감에게 압살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원수를 반드시 끝내려면 감정 따위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절한 복수심을 안초아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지요. 알겠어요. 현수님 뜻을 따르겠어요. 좋소. 내 계획을 들어보시겠소? 며칠 후 사방에 방이 붙었습니다. 좌상대감이 역모를 꾸민다는 내용이었지요. 헌데 그 내용이 사뭇 자세하여 한양 사람들은 웃어넘길 수가 없었답니다. 뭐시라? 또 그 방이 붙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대감. 수하들이 열심히 떼어내고는 있지만 어서 찾아라. 도대체 어떤 놈이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지 당장 찾으란 말이다. 노발대발한 좌상대감은 수하들을 풀어 방을 떼어냈습니다. 헌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방이 붙는 것이었죠. 덕분에 좌상대감의 역모를 꾸민다는 말이 한양의 어린애들까지 퍼지고 말았습니다. 좌상대감은 그야말로 펄펄 뛰었지요. 좌상대감의 수하들이 반절 이상 저택을 나왔구려. 그러게요. 저들은 방을 붙인 사람을 찾느라 밤낮을 뒤지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기회요. 그리하여 현수와 초아는 좌상대감의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야밤도 아니고 멀쩡히 대낮에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둘은 잽싸게 담장을 넘어서는 경계가 흐트러진 저택을 종횡무진 누볐지요. 마침내 좌상대감의 사랑채까지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낭패였습니다. 나간 줄 알았던 좌상대감이 책상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살금살금 증자를 찾아 사랑채를 뒤졌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았더니만 병풍 뒤에 조그만 서랍장이 있었답니다. 그 안에 연판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증자를 찾은 것이지요. 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정에 가져가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헌데 너무 기뻤던 탓일까요? 초아가 그만 실수하여 병풍을 밀치고 말았지 뭡니까? 병풍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걔 누구냐? 정신을 차린 좌상대감이 대경실색을 하였습니다. 맹구가 입을 막으려 하였지만 좌상대감이 더 빨랐지요. 고함을 치며 방을 나서니 사방에서 무사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좌상대감, 그대의 음모가 들통났으니 그만 항복하시오. 헛소리 마라. 네 놈 손에 그 증자만 도로 찾으면 그 누가 나를 말겠느냐. 사실 계획은 이제 팔알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실행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현수와 초아가 죄를 뿌리고 만 것이었죠. 하여 좌상대감은 어서 빨리 저 두 연놈을 죽이고 연판장을 찾으라 호통을 쳤습니다. 현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바로 맹현수다. 좌상대감의 모함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한성판윤, 맹판윤이 내 아버지로다. 그러더니 칼을 빼들어서 덤벼드는 무사들을 차례로 베었습니다. 현수의 칼이 번쩍일 때마다 무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지요. 허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절이나 저택을 나갔지만 여전히 100명은 되었답니다. 초아낭자, 내가 맡고 있을 테니 어서 빠져나가시오. 하지만 현수도령. 지금은 증자를 조정에 전하는 것이 급선무요. 자, 어서 가시오. 초아는 눈물을 뿌리며 달려갔습니다. 무사들이 초아를 쫓았지만 현수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허나 그 와중에 현수도 무사의 칼에 베이고 말았지요. 등이 베이고 팔의 상처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허나 현수는 결코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답니다. 혹시라도 초아가 뒤돌아볼까 걱정해서였지요. 다 끝났구나. 이제 한판 놀아보자. 이 역적의 주구들아. 초아가 빠져나가자 현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씩 웃었답니다. 참으로 귀기 어린 미소였지요.
무사들이 주춤하자 현수가 돌진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양. 성난 호랑이 같은 기백이었지요. 한편 증자가 도착하자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아무리 좌상대감의 무리가 많다지만 조정엔 아직 충신들이 남아 있었답니다. 이들은 좌상대감의 세력에 눌려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버젓한 증자가 나왔으니 상황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한 목소리로 좌상대감을 벌하라 상소하니 임금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금위에 일러 좌상대감을 잡아들이라 명령한 것이었지요. 현수님, 제발 무사하시길. 내금위를 안내해 좌상대감의 저택으로 돌아온 초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를 지키던 현수가 잘못됐을까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으니까요. 헌데 좌상대감의 저택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전쟁이라도 났던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얼씨구, 이 시체는 좌상대감 아닌가? 무사히 아예 몸통하고 머리가 따로 떨어졌구만. 살긴 글렀어. 그 많은 무사들이 모조리 도륙을 당한 것이지요. 거기다 좌상대감까지 숨이 끊어졌으니 도착한 내금위가 하리리라곤 시신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답니다. 허나 그 자리에 현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체 속에 있나 몇 번이나 확인하였지만 비슷한 인물조차 없었지요. 그야말로 연기처럼 증발한 것입니다. 현수님,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르쳐라도 주셔요. 네. 초아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사모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못 드렸는데, 어딜 가셨나요? 시신만 그득한 좌상대감의 저택에는 초아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후로 조정에서는 좌상대감의 무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지요. 덕분에 종묘사직이 바로 서고 왕세자를 교체하려던 음모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좌상대감과 결탁했던 현운대군도 벌을 받아 양인으로 굴러떨어졌답니다. 주상이 되려고 했던 그의 야심은 먼지처럼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초아의 집안도 되살아났습니다. 좌상대감이 최행수를 시켜 빼앗은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경기도 최고 갑부가 된 초아는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허나 초아의 마음 한켠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지요. 현수님, 님 없는 이 넓은 저택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초아는 혼례를 권하는 주변을 모두 물리치고 쓸쓸히 겨울을 맞이하였지요. 여전히 꽃처럼 아름다웠지만 초아의 마음엔 언제나 현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허나 초아는 여전히 홀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십니까? 여기 집주인을 뵈러 왔습니다. 누구라고 전해드릴갑쇼? 뭐라고요? 참 희한한 이름이구려. 알겠소. 소나무에 쌓인 눈을 지켜보던 초아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이윽고 뒤를 돌아본 초아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초아는 입만 벙긋거리다가 이내 눈물을 쏟았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지요. 울다가 웃으면 크게 낭패를 본다. 초아는 꿈에도 그리던 낭군의 품에 뛰어들었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어느 산골에 머슴 칠득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지요. 에잉, 어쩌다가 이렇게 기억을 몽땅 잃었단 말이냐. 가엾게 여긴 마을 대장간 어르신이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칠득은 대장간의 머슴으로 살기 시작했지요. 이날도 아침부터 나무를 해온 칠득은 땀에 젖은 옷소매를 훌렁 걷어붙이고 지게에서 나무를 풀어 어르신께 보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쓸 나무 해왔사옵니다. 고작 이게 다냐? 예, 지게에 꽉 채워왔사온데요. 허허, 이놈아. 대장간의 하루에 쓸 나무가 얼만데. 이래선 점심 지나기도 전에 불 꺼지겠다. 어르신은 손부채로 지게 위에 나무를 툭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이걸 나무 해왔다고 큰 소리 치는 꼴 좀 봐라. 어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한 짐 더 해오너라. 예? 아직 숨도 못 돌렸사온데? 숨은 저승 가서 돌리거라. 이왕 머슴 노릇을 할 거면 불 똑바로 지필 나무부터 해와야지. 어르신의 잔소리가 사랑방 기둥까지 울렸습니다. 칠득은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지게를 둘러매었습니다. 에휴, 얼른 다녀오자. 어르신에게 구박을 잔뜩 들은 칠득은 지게를 다시 둘러매고 대장간을 나섰습니다. 한 짐 더 해오면 기분이 좀 풀리시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산으로 향했지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칠득은 나무를 한 짐 메고 내려오다 마을 끝 폐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가 안쪽에서 웅 하는 낮고 흐린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뭐야? 짐승 소린가? 다시 귀를 기울이니 이번에는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칠득은 잡초를 헤치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진 대문은 덜컹거렸고 부서진 마루 아래 어스름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어째 이런 데서 쓰러져 계신 거요? 칠득이 어깨를 흔들어도 여인은 힘없이 신음할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먼.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을 조심스레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방 한켠에 눕혀주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요? 웬 계집을 업어온 게냐? 어르신, 마을 끝 폐가에 쓰러져 있기에 업고 왔사옵니다.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호, 저런 꼴을 보니 사연이 깊을 터인데 젊은 계집이 어쩌다 절이 되었을꼬. 칠득은 그릇에 물을 떠와 그녀의 입에 조금씩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손발과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그런데 얼굴을 닦고 보니 오똑한 콧날에 눈매 고운 천하절색이 아니겠습니까? 하얀 피부는 마치 서리 위의 매와 같았지요. 이런 미인이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목을 닦아주려던 칠득은 문득 그녀의 목 뒤에서 커다란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늦은 밤 여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인가요? 여기는 어르신 댁이요. 폐가에 쓰러져 계시기에 제가 데려왔소.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그래, 대체 어찌하다 그 꼴이 된 게냐? 어르신의 물음에 은화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아하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개로구나. 뭐, 말하기 싫으면 입 다물어도 되니 부담은 말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득이 일 나간 뒤 잠시 후 은화가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얼굴빛이 나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칠득이 끓여놓고 간 미음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제 좀 괜찮소? 이거라도 좀 들게. 우리 집 머슴이 끓여놓고 갔다네. 은화는 감사히 고개를 숙이고 미음을 받아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양반과 규수처럼 단정했지요.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칠득은 은화가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뻐 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시오? 네, 이제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참 다행이오. 걱정이 많았소. 어젯밤엔 정신이 없어 미처 인사드리지 못했어요. 절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폐가에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칠득은 쑥스러워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람이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보다 이제 몸은 괜찮으시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 모든 게 칠득씨 덕분이에요. 그날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린 은화를 보며 칠득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얼굴빛을 되찾으니 그 기쁨이 배나 되었지요. 다음 날도 칠득은 일찍 일어나 어르신 상에 올릴 미음을 함께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으로 나가려는데 은화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셨소? 저는 대장간에 다녀오리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터이니 편히 쉬시고 미음은 어르신과 함께 천천히 드시구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은 것뿐이니. 칠득은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온통 은화에게가 있었습니다. 대장간으로 가는 길 내내 곱고 청초한 얼굴이 눈앞을 떠나질 않았지요. 대장간에 도착한 칠득은 망치를 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화 씨는 어찌하다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머릿속은 끝없는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야, 칠드가. 너 요새 왜 이렇게 멍하니 있냐? 무슨 일 있느냐? 그게 말이오. 칠득은 폐가에서 주워온 처녀 이야기를 덕배 아저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허허, 네가 노총각이라 장가 못 가니 하늘이 색시감을 보내준 게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녀는 양반대 규수 같사옵니다. 이놈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양반이든 천민이든 좋으면 그만이지. 정말 그럴까요? 칠득은 덕배 아저씨의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에게 퇴짜 맞은 일까지 떠올라 머리가 복잡했지요. 그날 저녁, 칠득이 대장간에서 돌아오자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칠드가 은화 씨가 많이 좋아졌더라. 인물도 곱고 말씨도 얌전하니 마음씨가 곱더구나. 어르신의 말에 칠득은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도 은화를 마음에 들어 하는 듯 했지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이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당도 거닐고 바느질도 했습니다. 오, 그렇구려. 참 다행이오. 은화가 살짝 미소 짓는 것을 보니 칠득의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제가 얼른 밥해 오리다. 칠득은 신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밥을 지었지요. 그는 점점 생기를 찾아가는 은화 처녀를 보니 기쁘고 힘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 어서 와서 저녁들 드시오. 칠득의 말에 세 사람은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칠득은 생선 가시를 발라 어머니와 은화 처녀에게 주었지요. 고마워요. 칠득은 은화 처녀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서방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은화 처녀는 쑥스러운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밤이 깊어지고 칠득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갈수록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내 집에 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는 은화 처녀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하는 칠득과 어르신의 보살핌 덕분에 점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집안일을 거들며 밥도 짓고 빨래도 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뭐 하는 거래요? 아직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대장간에서 돌아온 칠득은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 은화를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밥 짓고 빨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염려 말아요. 힘들면 쉬엄쉬엄 할 테니. 칠득은 더 이상 은화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은화는 신세 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듯 자꾸 무엇이라도 하려 했지요. 그런 마음을 알기에 칠득도 마냥 말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심부름을 보낸 틈을 타 칠득과 은화는 함께 들판에 나섰습니다.
바람결에 봄꽃 향기가 흘렀고 풀섬마다 노란 개나리와 하얀 조팝꽃이 흐드러졌습니다. 오늘따라 꽃이 참 곱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쪽에 핀 붉은 진달래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득은 은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쉽게 묻지 못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은화 아가씨, 혹시 고향이 어디시오? 은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왔어요. 칠등님과 어르신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은화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칠득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은화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는 은화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칠득의 집에 낯선 미인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도 소문을 들었지요. 아니 그 칠득이 녀석이 어디서 저런 여인을 데려온 거야. 내가 퇴짜 놓으니까 어디서 별 이상한 여자를 다 데려오네. 쳇 꼬질꼬질한 대장장이가 미인을 얻으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아? 분명 그 여인은 칠득이한테서 도망치고 말 것이야. 마을 처녀 둘은 칠득이 집에 있다는 절세 미인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녀들은 칠득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은화 처녀를 엿보려 애썼지요. 하지만 은화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벌써 도망친 것은 아닐까? 꼬질꼬질한 칠득이가 벌써 싫어진 것일까? 그래 도망쳐도 벌써 도망쳤을 것이야. 두 처녀는 칠득이 집 담장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안을 살펴보다 해질녘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칠득이는 자다 말고 소피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피 보고 들어가려는데 집 뒤쪽에서 인기척이 있었지요. 칠득이는 조심스럽게 장독대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은화 처녀가 훌쩍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은화 처녀는 칠득을 발견하고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드시오? 아니옵니다. 그저 가족들 생각에 잠시. 혼자 힘들면 내게도 말해보시오. 그럼 슬픔은 반으로 줄 것이오. 내 아씨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겠소. 칠득은 은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화 아가씨, 사실은 제가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소. 처음 본 순간부터 아가씨는 내 마음에 들어왔소.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대장장이 머슴이지만 아가씨를 평생 아끼며 사랑하고 싶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구려. 은화는 칠득의 진심 어린 고백에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은화는 마침내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칠득 씨, 저는 사실 대사원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주상께 직언을 올리다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해 가족들은 모두 관노와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없었다가 그 뒤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괜히 저 때문에 칠득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은화의 이야기를 들은 칠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올곧은 선비로 이름난 대사원의 딸이었으며 지금은 가문의 비극 속에 홀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은화 아가씨, 이제 도망치지 마시고 제 곁에 있으시오. 내가 지켜드리리다. 아가씨는 양반이요, 쫓기는 몸일지라도 나는 그 마음을 사랑하오. 저는 당신에게 짐만 될 것이어요. 나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겠소.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견디겠소. 그날 밤 은화는 칠득의 가슴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 걱정에 세상에 홀로 남은 듯한 외로움에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끝없이 흘렀지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칠득의 마음에 은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믿으시오. 나는 평생을 바쳐 아가씨를 사랑할 것이오. 그는 품에 안긴 은화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봄밤 꽃향기 속에서 달빛 고운 하늘 아래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칠득은 어르신에게 은화의 사연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아가씨에게 그런 큰 아픔이 있었구나. 네가 그 아가씨 곁에서 힘이 되어준다 하니 그 얼마나 다행이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는 것이라 내가 너희 혼사를 허하마. 어르신은 그동안 장가도 못 가는 칠득을 걱정해 왔습니다. 비록 쫓기는 몸의 아시라 해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라면 하늘의 뜻이라 여긴 것이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어르신만 모시고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소박하나 정갈한 혼례상이 올랐지요. 신부의 처지를 생각해 마을엔 알리지 않은 비밀 혼례였습니다. 칠득은 은화의 손을 잡고 눈빛을 고요히 맞추었습니다. 은하 씨, 이제부터 그대의 아픔과 슬픔은 내 몫이오. 기쁨과 복락은 함께 나누고 어떤 일이 닥쳐도 곁을 지키겠소. 은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세월 끝에서 비로소 닿은 안도의 물기였지요. 어르신도 두 사람이 부부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하여 칠득과 은화는 부부가 되었고 한동안 평온한 날을 보냈습니다. 칠득은 대장간에서 더 힘써 일했고 은화는 살림을 야무지게 꾸렸지요. 한때 대사원대 교수였던 자취는 감추고 살림살이에 부지런한 안주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둘을 보며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그늘에 가려있던 은화의 얼굴에도 차츰 평온이 깃들었지요. 어두웠던 기색은 사라지고 밝고 사랑스러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화무시비롱이라 하지요.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낯선 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붙들고 낯익은 여인의 초상을 내보이며 행방을 물었지요. 소문은 이내 칠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칠득은 망치를 내려놓고 곧장 집으로 뛰었습니다. 은화 씨, 며칠 전부터 수상한 자들이 마을을 뒤집고 다닙디다. 그 자들이 아씨를 찾는 눈치이니 당분간은 바깥나들이 삼가고 안에만 계시지요. 그 말을 듣자 은화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은화는 불안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때문에 서방님과 어르신께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염려 마시오. 무슨 일이라도 나는 그대 곁을 떠나지 않겠소. 낯선 자들의 기척에 은화와 어르신은 밤마다 창호를 살피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집안에는 얇은 등불만이 떨렸고 세 사람의 숨결은 더욱 낮아졌지요. 며칠 후 한밤중 모두 잠든 사이에 거친 발소리와 함께 추노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역적의 딸이 숨어 있는 걸 다 안다. 당장 내놓아라. 날카로운 고함이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칠득은 자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고 어르신은 은화를 안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웬 놈들이냐? 우리는 역적의 딸을 잡으러 온 추노꾼이다. 당장 내놓아라. 내 놈들이 찾는 여인은 이곳에 없다. 내 집에서 썩 물러가거라. 이미 다 알고 왔다. 대장장이 역적의 딸을 넘기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내 아내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것이다. 내 놈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죽어서 후회 말거라. 추노꾼들이 검을 빼들고 달려들자 칠득은 망설임 없이 대장간에서 쓰던 묵직한 망치를 움켜쥐었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그는 허공을 가르는 망치 소리로 추노꾼들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쇳덩이가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갈라지고 부딪히는 금속성 충격음이 마당을 메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에 추노꾼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놀란 건 추노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득 자신도 무쇠 망치 하나로 3명의 칼끝을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요. 아니 이놈 봐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 여봐라, 한꺼번에 덤벼 목줄을 끊어라. 3명의 추노꾼이 동시에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망치는 한 번 휘둘릴 때마다 불꽃 튀는 쇠소리와 함께 그들의 칼을 튕겨냈습니다. 오히려 추노꾼들이 반격을 당해 어깨와 팔에 상처를 입었지요. 사랑하는 은화를 지키겠다는 칠득의 결의가 그의 숨은 힘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당 뒤편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어르신과 은화가 뒷문으로 빠져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이 악질들아. 횃불과 몽둥이를 든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추노꾼들은 서둘러 달아나 버렸습니다. 숨을 고른 칠득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은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하는 달려와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칠득은 피투성이 얼굴로도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쯤으로 뭘 그리 우시우, 아가씨. 대장장이 일하다 보면 이보다 더 크게 다칠 때도 있어. 너무 염려 마시오. 아이고, 얘야. 참으로 고생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들 찾아와 도와주셔서 고맙소. 마을 사람들은 칠득의 용기와 희생의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녀린 처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사내였으니 그들의 눈에도 진정한 의리로 보였지요. 이제 보니 칠뜨기는 참 사내다워. 저놈들이 다시 온다면 우리 마을이 나서서 은하 씨를 지킬 것이오. 그 일이 있은 뒤 칠득은 대장간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어르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하고 좋은 농기구를 만들었지요. 큰일을 겪고 난 후 두 사람의 정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대장간에서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는 힘과 희망이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서방님, 미안하고 고마워요. 덕분에 방황하던 제 삶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나 또한 은하 씨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어.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좋은 날들만 남아있을 것이오. 그날도 두 사람은 마당의 마루에 나란히 앉아 꽃향기 섞인 밤바람을 맞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하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과거의 그림자도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뒤 그들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이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은화의 뱃속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칠득과 어르신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고 칠득은 혹여 은화가 힘들지 않도록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같이 은화를 위해 정성껏 건강식을 마련했습니다.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르신과 칠득은 아들을 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드디어 복덩이를 내게 안겨주는구나. 내 소원을 풀어주어 고맙다. 어르신은 손주를 품에 꼭 안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늘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튼튼하고 어머니를 닮아 총명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동명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동명이가 태어난 뒤 칠득의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득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기를 품에 안고 재롱을 부렸고 은화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과 평온 속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왜 이리도 매정한 것일까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된 칠득의 가족에게 추노꾼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여 명의 왈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지난번 마을 사람들 때문에 도망쳤던 추노꾼들이 이번에는 힘을 더해온 것이었지요. 이 집이 그 계집이 있다는 곳이냐? 그렇소, 바로 이 집이오. 여봐라, 당장 그년을 끌어내라.
왈패들이 방으로 들이닥쳐 은화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은화는 한결이를 품에 안고 끝까지 버텼고 어르신도 가세에 그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왈패의 거친 발길질에 어르신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은화는 아기를 안은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내 인연 그 아이를 당장 내려놓아라. 은화는 필사적으로 한결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왈패 두목이 허리춤에서 채찍을 빼어들었습니다. 채찍이 허공을 갈랐고 곧바로 은화의 팔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살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옷소매가 찢어지고 팔뚝 위로 선홍빛 피가 번졌습니다. 채찍 자국은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랐고 은화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놓지 않으면 이번엔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친다. 한쪽 팔이 감각을 잃은 은화는 끝내 힘이 빠져 한결이를 왈패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도 노비의 자식이니 데려가라. 왈패들은 순식간에 아기를 낚아채고 은화를 거칠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막 떠나려는 찰나 칠득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집에 추노꾼이 들이닥쳤다는 말을 듣고 대장간에서 망치를 움켜쥔 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내 아내를 당장 풀어주거라. 뭐야, 이놈은 또 누구냐? 저자가 바로 칠득이란 자요.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그렇지. 역적의 딸을 아내로 삼다니. 여봐라, 저놈도 포박해라. 도망자를 숨겨준 죄로 몸값을 받아내야겠다. 왈패들이 칠득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순간 칠득의 눈에 은화의 상처가 들어왔습니다. 피가 채찍 자국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 칠득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망치를 높이 쳐들고 달려드는 왈패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아니, 저 대장장이 놈이 어찌 이런 무공을 쓰는 것이냐? 전부 한꺼번에 덤벼라. 칠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망치를 쥔 그의 팔은 쉼없이 움직였고 왈패들과 추노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칠득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때 칠득이는 내금위의 명을 수행하는 살수였지요. 나라의 명이라면 물속이건 불속이건 뛰어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녘 오랑캐들과 싸우다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그는 모든 기억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대장간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잠든 본능은 깨어났습니다. 망치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달려드는 적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습니다. 추풍낙엽처럼 픽픽 쓰러져가는 왈패들과 추노꾼들,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단 한 명의 추노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너희를 살려보내면 또다시 찾아올 게 뻔하다. 한 놈도 살려둘 수 없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도 시켜서 하는 일일 뿐이요. 우리가 죽는다 한들 그분은 다른 자를 보낼 것이요. 그렇다면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나도 곧 죽임을 당하오. 그렇다면 네 목숨은 내가 먼저 걷어주마. 살고 싶거든 당장 그 이름을 말하라. 잠시의 침묵 끝에 추노꾼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상대감이오. 뭐라? 우의정이 어찌 연약한 여인을 죽이려 드는 것이냐? 은화씨 집안을 영모로 모함한 자가 바로 그분이었소. 이미 은화씨를 제외한 온 가족은 목숨을 잃었소. 이제 아씨마저 죽으면 우상대감의 죄는 영원히 덮이게 되오. 그 말은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악귀가 다 있나? 세상 말세로다. 그 자를 막지 않으면 또다시 사람을 보낼 것이오. 내가 한양으로 올라가 그 자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끝을 보겠소. 내가 없는 동안 제발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시구려. 알겠네, 칠득이.
이놈들은 우리가 가둬놓고 지킬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게. 칠득은 의원을 불러 은하의 상처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계시오. 내가 한양에 올라가 그자들을 끝장내고 오리다. 부디 몸성이만 돌아오세요. 서방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알겠소.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리다. 칠득은 어르신께 큰 절을 올리고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궁궐 호위와 비밀 임무를 맡던 내금이 살수였으니까 말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칠득은 곧장 내금이 종사관 석보를 찾았습니다. 석보는 내금이 시절 함께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이자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니, 자네 정말 칠득이가 맞나? 그래, 친구야. 그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지만 며칠 전 모든 게 돌아왔다네. 하늘이 도왔구먼. 자네가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겨.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아나?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나? 대장간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지냈네. 자네가 계속 내금위에 있었더라면 벌써 높은 벼슬에 올랐을 텐데. 참 안타깝구먼. 그건 그렇고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뭔가 무엇이든 말해보게. 칠득은 우상대감이 은화의 집안을 역모로 모함하고 아내까지 해치려 한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결국 그자 때문에 자네 부인까지 위험에 처했단 말이군. 석보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때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알겠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자의 죄를 반드시 밝히겠네. 아니, 이번 일은 내가 한다. 오늘 밤 그자의 집에 잠입해 증거를 찾아오겠네. 자네는 그 증거를 근거로 그자를 체포해 문초하면 되네. 역시 자네답구먼. 자네가 맡은 임무가 실패한 적이 없었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네. 그리하여 칠득은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 복면을 쓰고 우상대감 집담장을 넘었습니다. 저 방이 우상대감의 거처로군. 그는 거처의 문틈에 은밀히 연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연기를 들이마신 우상대감은 의식을 잃었고 칠득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 서랍을 하나하나 뒤진 끝에 비밀 서랍 속에서 수북이 쌓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은화 씨의 아버지 전 대사원을 역모로 모함하고 가문을 멸문시킨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 하달 문서와 처리 보고서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지요. 이것들이 틀림없군. 다음 날 칠득은 확보한 증거를 친구 석보에게 건넸습니다. 하하, 역시 자네 솜씨는 여전하구먼. 이 정도면 그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겠어. 석보는 문서 뭉치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오늘 당장 주상전하께 아뢰어 그자를 추포하겠네. 알겠네. 자네만 믿겠네. 이게 다 사실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렇지 않아도 그자의 역모가 의심스러웠으나 증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네가 가져왔구나. 신이 찾은 것이 아니옵니다. 예전 내금위에서 가장 출중했던 박칠득이 찾아낸 것이옵니다. 자네보다 더 출중한 자가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자도 앞으로 나와 함께 비밀 임무를 맡으면 좋겠구나. 전하, 박칠득은 천군만마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자를 직접 내게 데려오라. 그리하여 칠득은 석보와 함께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주상은 칠득의 공로를 치하하며 즉시 내금위의 비밀 살수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내금위는 우상대감을 사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냈으며 그를 따르던 무리들 또한 모조리 투옥되었습니다. 주상은 특히 은화의 아버지 전 대사원의 억울함을 풀어 가문을 복권시키고 관작을 추증하였습니다. 우상대감에 대한 복수를 마친 칠득은 곧장 말을 타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가족이 기다리는 집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과 부인 은화가 마당으로 나와 칠득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양에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상대감은 유배를 갖고 은화 씨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되었구나. 하늘이 도왔네. 칠득은 어르신께 큰 절을 올리고 부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부인, 이제는 쫓길 일 없으니 안심하시오. 은화는 칠득의 가슴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기뻐요. 그리고 아버님의 누명까지 벗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칠득은 한 손에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은화를 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행복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더는 부인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었고 그들을 괴롭히던 추노꾼들과 왈패들도 관아 감옥에 갇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아내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더라도 우리 고향 마을은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는 임금이 하사한 가마가 여러 대나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 가는 칠득의 행렬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칠득은 임금이 하사한 기와집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은화와 아들 한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던 머슴이었던 그는 부인을 만나 잃었던 기억을 되찾았고 마침내 임금이 총애하는 내금위의 무관이자 나라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들어선 석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칠득이 주상전하께서 찾으시네. 새로운 임무를 주실 모양이야. 칠득은 잠시 은화를 돌아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다시 한번 나라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먹돌이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지요. 먹돌이는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여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답니다. 심지어 먹돌이의 주인 송씨 부인도 먹돌이를 눈여겨봤지요. 훤칠하고 건장한 먹돌이는 여느 머슴들과 달라도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먹돌이 저것은 왜 이리 내 마음을 흔든단 말이냐. 그날 이후 송씨 부인은 먹돌이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씨 부인은 먹돌이를 자주 불러 이것저것 시키며 그를 유심히 관찰했지요. 야 먹돌아, 잠시 이리 좀 와보거라. 어찌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내 방에 들어와서 옷 좀 개다오. 아니, 그런 일이라면 을순이가 있지 않습니까요? 왜 싫으냐? 그럼 오늘 저녁밥 먹는 것도 싫겠구나. 아, 아닙니다요. 지가 들어가 옷을 개겠구만요. 먹돌이는 하는 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옷을 개고 있는 먹돌이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지요. 야 먹돌아 이리 와 내 등 좀 긁어보거라. 아니, 등을 긁으라곱쇼? 왜 싫으냐? 아, 아닙니다요, 마님. 복돌이는 방문까지 걸어 잠근 안방에서 마님의 등을 긁는다는 것이 왠지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엄한 마님의 명인이 등을 긁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여기면 되겠습니까요? 좀 더 아래로 긁어보거라. 여기면 되겠습니까요, 마님? 좀 더 아래로 긁어보거라. 마님은 점점 아래로 주문했습니다.
그러다 먹돌이 손이 마님의 엉덩이 꼬리뼈까지 내려왔지요. 그 바람에 먹돌이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종놈이 양반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먹돌아, 오늘따라 유난히 덥구나. 네가 부채질 좀 해다오. 마님은 먹돌이에게 부채질을 시키고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지요.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먹돌이는 하는 수 없이 마님에게 부채질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마님이 덥다며 치마까지 들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화들짝 놀란 먹돌이는 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지요. 아니 왜 어디 아프냐? 고개는 왜 돌리는 것이야? 그것이. 잠시 내 팔뚝 좀 이리 내보거라. 먹돌이는 고개를 돌린 채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먹돌이의 팔뚝을 만지작거렸지요. 어쩜 네 팔뚝이 이리도 울퉁불퉁하느냐. 또 단단하기는 절구공이보다 더 단단하구나. 마님은 먹돌이의 팔뚝을 만지며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지요. 지가 힘쓰는 일을 많이 하니 그렇게 되었구먼요. 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담 다른 곳도 일이 단단하느냐? 그렇습지요. 지온 몸이 일이 단단합니다요.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먹돌이의 손을 잡아 끌고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먹돌이의 손바닥에 마님의 감촉이 느껴졌지요. 그 바람에 화들짝 놀란 먹돌이는 냅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야 이놈아 어서 이리 오지 못쳐. 먹돌이가 달아나자 마님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감히 양반인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지요. 내 저놈을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주저앉히고 말 것이야. 먹돌이에게 화가 난 마님은 옷고름을 다시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먹돌아. 그런데 마님이 아무리 불러봐도 먹돌이는 나타나질 않았지요. 아니 이 잡놈이 도대체 어디로 내뺀 것이야. 마님은 먹돌이 방으로 가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먹돌이가 없었지요. 야 을순아. 마님은 여종을 순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찾으셨는감요? 그래. 먹돌이는 어디에 있느냐? 글쎄요, 지는 부엌에서 밥 준비하느라 못 봤구만요. 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먹돌이에게 오늘 저녁밥은 주지 말거라. 뭔 일이 있으셨는감요? 마님? 뭔 일이고 뭐고 주지 말라면 주지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날 밤 마님은 잠도 자지 않고 먹돌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안방을 나와 먹돌이 방으로 가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 먹돌이는 아직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로 내뺀 것이야. 고얀 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끓어오르는 분을 참으며 나를 꼬박새고 말았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마님은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먹돌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놈. 어젯밤은 어디서 잔 것이야. 죄송합니다요. 마님, 어젯밤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만 헛간에서 깜박 잠들었구만요.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렸다. 반성할 때까지 앞으로 3일간 굶거라. 마님은 먹돌이에게 3일간 굶으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굶으면서 생각해 보거라. 마님의 명에 먹돌이는 3일 동안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님이 또 먹돌이를 불렀지요. 감히 종놈 주제에 나를 뿌리쳐?
아니 어쩌면 겁이 났던 게지. 마님은 여종을 순이를 불렀습니다. 야 을순아, 먹돌이방에 가서 당장 안방으로 오라 해라. 지금 당장. 예, 마님. 을순이는 먹돌이 방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먹돌이는 바닥에 누워 배를 움켜쥔 채 눈만 껌뻑이고 있었지요. 3일째 굶다 보니 그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먹돌아, 마님께서 널 안방으로 당장 오라신다. 헉, 지금? 그래 어서 가봐라. 마님이 또 노하시면 이번엔 진짜 매질을 할지도 몰라. 먹돌이는 어쩔 수 없이 허기진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마님이 또 덤벼들까봐 먹돌이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이리 들어오너라. 그런데 이놈아, 내가 굶으라 했지 굶어 죽으라 했느냐? 어찌 이리 비실대는 것이야? 마님께서 굶으라 하셨으니 지는 굶을 수밖에 없었구만요. 흥, 네가 또 이런 것은 말도 잘 듣는구나. 고얀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양반댁 부인이시고 전 하찮은 종놈입니다요. 그러니 그런 일을 꿈도 꿔서는 안 되옵지요. 아니 그런데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하려 한 것 같으냐? 아 그야 마님께서 지손을 가져가셔서는 마님의 그곳에 갖다 대신이 지는. 먹돌이는 말하려다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어디 한번 계속해보거라. 먹돌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했습니다. 아니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요, 마님. 지가 뭔가를 착각했었나 봅니다요. 먹돌이 말에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분하게 말했지요. 지금 부엌으로 가거라. 을순이가 내 밥을 챙겨줄 것이다. 정말입니까요, 마님? 그럼 오늘은 지가 밥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요? 아니 이 녀석이 언제는 내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했느냐? 대신 오늘 저녁부터 밥을 먹고 내일부터는 뒤채에 쌓아놓은 장작을 모두 패거라. 그게 너의 벌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마님. 먹돌이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문을 닫자마자 안방에서 작고 슬픈 마님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에 먹돌이는 왠지 마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방은 밖으로만 돌고 마님은 허구한 날 외로움에 빠져 독수공방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허기진 먹돌이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좀 주라 을순아. 마님께서 밥 먹어도 된다 하셨어. 그래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을순이는 먹돌이에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먹돌이는 밥상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요. 야, 먹돌아 그러다 체하겠다. 좀 천천히 먹어라. 먹돌이는 을순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을 굶었으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지요. 그런데 먹돌아, 어쩌다 마님에게 찍힌 것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새 밥을 다 먹은 먹돌이가 말했습니다.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어찌 마님께서 내 밥을 굶겼냔 말이야? 을순이가 꼬치꼬치 물어오자 먹돌이는 뭐라 둘러댈지 얼른 짱구를 굴렸지요. 아 그게 말이야. 마님이 장에 가서 명주실을 사오라 하였는데 내가 그 돈을 잃어버렸거든. 아이고 이빙신아 어쩌다 돈을 잃어버린 것이야? 3일씩이나 굶고 이게 뭔 일이냔 말이야? 먹돌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마님의 명예만큼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밥 먹고 방으로 돌아온 먹돌이는 천장을 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슬픈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마님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분이셔. 울마님은 서방 없는 과분이 얼마나 쓸쓸하시거서. 그날따라 먹돌이는 마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벽을 쳤나? 마님도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다음에 또 마님께서 나를 원하시면 그때는 모른 척하고 마님의 손길을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다 대감 마님께 걸리는 날에는 목숨이 2개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아니야, 그렇다고 또 외로운 마님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먹돌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뜬 눈으로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요. 먹돌이는 아침 일찍 부엌에 들어가 을순이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야, 먹돌아, 이제 마님께서는 널 용서하신 것이야?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어. 오늘부터 벌로 장작을 패라 하셨구만. 그런 거라면 용서하신 것이네. 장작 패는 일이야. 어차피 너가 할 일이잖아. 그렇긴 하지. 마님께서 정말 용서하신 것이라면 다행이다. 먹돌이는 아침밥을 먹고 뒤뜰로 가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마님이 장작 패는 뒤뜰로 걸어왔지요. 마님 오셨는가며? 그래,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괜히 손 다치면 나도 곤란하니.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먹돌이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오랫동안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로 말로 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지요. 왜 이렇게 내 얼굴을 빤히 보는 것이냐? 아, 아닙니다요. 그저 마님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해서 보았구만요. 그럼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은 가고 먹돌이는 계속해서 장작을 팼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마침 방에서 청소하고 있는 을순이에게 물어보았지요. 을순아, 먹돌이 그놈 성정이 참 곱고 어질지 않느냐? 예, 마님. 그놈은 좀 멍청할 정도로 착한 놈이지요. 욕심도 없고 말입니다. 허면 그놈이 겁도 많은 것이냐? 지가 아는 먹돌이는 겁이 많지는 않습니다요. 그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구만요.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마님께서 그런 것은 어찌 모르신대요? 아니다. 그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다. 말을 마친 마님은 다시금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창문밖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한편 먹돌이는 장작을 패면서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던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무척 궁금했지요. 이제 대놓고 달려들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픈 그림자를 먹돌이는 느낄 수가 있었지요. 에이, 먹돌아. 머슴 주제에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일이나 해라. 괜히 마님을 마음에 품었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이야. 사실 마님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 마님의 삶이 먹돌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을 김사또가 기별도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님, 이런 상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그대의 부군께서 살아생전 이몸과 참으로 막역했다오. 이제 그분이 없으니 부인의 안위가 더 걱정이요. 원님의 걱정은 고마우나 저 스스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허, 고을의 원님인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쓴단 말이요. 부담 갖지 마시구려. 김사또는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사또께서 오늘도 오셨습니다요. 지금 사랑채에서 마님을 기다리고 있구만요. 그래 알았다 내 곳 간다 이르거라. 마님이 사랑채에 들어서니 사또가 은근슬쩍 옆으로 왔지요. 그러더니 마님을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많이 힘들지 않소? 이제 걱정 마시구려. 내가 돌아가신 부군을 대신해 드리리다. 김사또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님은 그런 김사또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지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우나 보는 이들의 눈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원님께서 허구한 날 일이 찾아오시면 보는 이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그깟 소문이 뭐 그리 대수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김사또는 다시 마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또다시 손을 뿌리쳤지요. 지금 못하는 것이요. 저는 아직 상중입니다.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래서 내가 일이 나서는 것이 아니오. 고집 부리지 말고 내게 기대시오. 내가 부인을 지켜드리리다. 추호도 그럴 생각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제 집에 찾아오지 마시오. 마님의 단호한 거절에 김사또를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김사또는 마님에게 연이은 거절을 당하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관하로 돌아왔지요. 관하로 돌아온 그는 신복을 불렀습니다. 송시부인댁 땅 문서며 토지 문서는 모두 확보했는가? 예, 원님. 송시부인댁 재산 목록과 호적 대장은 이미 낙인까지 모두 위조해 두었습니다요. 좋아. 조만간 그 여편네가 굴복할 때까지 서서히 목을 조일 것이야. 괘씸한 년 같으니라고. 감히 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퇴짜를 놓다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만. 그날 이후 마님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관리들이 집안을 들쑤시며 조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이 가옥과 토지는 이제 그대의 명의가 아니라 관에서 관리해야 할 무주지로 되었소. 그러니 즉시 관의 소유로 이전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내 서방이 피땀으로 일궈낸 재산인데. 문서가 일이 되어 있으니 낸들 어찌 하오리까? 나는 법대로 집행할 뿐이요. 마님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을 원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하로 찾아갔지요. 아니 그러게 내가 말했지 않소. 내게 기대라고. 그리하면 내가 부인을 지켜준다 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일이 무지막지하게 구는 것이요? 부인 혼자서는 이 많은 재산을 감당하기란 힘들 것이요? 그러니 내게 오시오. 그럼 내가 도와드리겠소. 그럼 이게 다 나를 굴복시키려 원님께서 저지른 짓이요? 그게 뭐 중요하겠소. 이제 그만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게 오시오. 그럼 내가 나서서 도와드리리다. 마님은 화가 나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원님의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지요. 원님의 속셈을 알게 된 마님은 그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지요. 한편 그날 먹돌은 나무를 패다 말고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마님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뭔 일인가 싶어 도끼를 내려놓고 안 채 뒷마루 끝에 앉아 마님의 우는 소리를 들었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마님이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지? 먹돌이는 마님의 우는 소리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아에서 공문을 가지고 관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내용은 고의적 문서 위조 및 국유지 사유화라는 죄목이 적힌 날조된 고발장이었습니다. 당신은 고발되었으니 함께 관하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요? 마님께서 죄인이라니요? 원님이 끝내 일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구나. 마님은 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관졸들은 마님을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데려갔지요. 마님, 아니 이놈들아, 마님이 뭘 잘못했다고 끌고 가는 것이냐? 명백한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는 바다. 너 같은 머슴놈은 빠지거라. 감히 어디다 대드는 것이야. 먹돌이는 마님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하로 끌려간 마님은 차디찬 옥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김사또는 그녀가 이제는 굴복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는 의기양양하여 마님이 있는 감옥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시겠소 부인. 이러다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마음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내가 도와주겠소. 원님의 회유에도 마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원님에게 몸을 허락하진 않을 것이요. 그 말에 김사또의 눈이 번뜩거렸습니다. 어디 그렇게 강한 척 해보시오. 언제까지 버티나 내두고 보겠소. 김사또가 돌아가고 마님은 침통에 빠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먹돌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사면초가에 빠진 그녀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먹돌이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먹돌이는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을 마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마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어쩌다 일이 된 것이야. 이는 분명 원님의 수작임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마님께서 이대로 당하게 두고만 볼 수는 없지. 먹돌이는 비열한 원님에게 마님이 당하게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먹돌이는 마님을 구할 방도를 찾기로 했지요. 그는 마님이 관하로 끌려간 날부터 매일 밤 관하 주변을 맴돌며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김사또가 저지른 비리를 찾기 위해 관하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비단 저자는 마님의 문서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더러운 짓을 밥 먹듯 해왔을 것이야. 마님이 옥에 갇힌 지 며칠 후 먹돌은 마님의 헛간으로 조용히 몇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마님의 돌아가신 부군의 생전에 그에게 은혜를 입은 객주, 푸죽간 주인, 박첨지 같은 이들이었지요. 형님들 다들 아시죠? 그분은 생전에 어려운 이들 돕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안 사람이 지금 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억울함을 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맞소. 나도 그 양반 덕분에 장사를 일으켰으니 이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이오. 나도 그렇소. 내가 어려울 때 송시부인 댁 도움을 받았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하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의기투합하여 원님에게서 마님을 구출하기로 맹세를 하였지요. 그날 밤 먹돌은 그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뇌물을 받고 내린 판결, 몰래 거둔 세금, 사적으로 땅을 가로챈 문서들을 확보하기로 했지요. 지금 원님은 마님을 옥에 가두어 놨으니 의기양양해져 있을 것이요. 이런 경우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해지기 마련이지요. 이럴 때 우리가 잔치를 열어주면 그는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줄 것이외다. 그때가 그자의 비리문서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좋소.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날 객주는 술동이에 술을 가득 채워 수레에 싣고 푸죽간 주인은 삶은 고기 안주를 수레에 잔뜩 실었습니다. 그리고 박첨지는 원님에게 바칠 시를 지어 기생들을 데리고 관하로 찾아갔지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오? 그동안 탁월한 원님 덕분에 고을이 태평성대하니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지 않았겠소. 하여 우리가 모여 이렇게 원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사옵니다. 하하 그렇소. 하긴 내가 고을의 태평성대를 위해 불철주야한 노력을 하긴 했소만. 아니 우리 원님께서는 고을 백성들이 이리도 존경하시니 오늘따라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요.
하하, 그러느냐? 내가 그리 멋져 보이더냐? 김사또는 치켜 세워주니 기분이 좋아 기생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원님을 위해 지은 귀한 시를 한 편을 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것이라면 나 혼자 듣기 아까우니 관아에 있는 자들을 모두 오라 해야겠구려. 하하. 원님은 기분이 좋아 관아의 관리들과 관졸들까지 모두 불러 술을 마시라 했지요. 그럼 이제 원님께 바치는 시를 읊어 보이겠습니다. 고을에 불어오는 바람이 고우니 그 향기 백성 가슴에 스미나이다. 억울한 자 풀어주고 굶주린 자 먹이시니 그대는 백성 마음속에 큰 비배 되시나이다. 박첨지의 시를 들은 사람들은 죄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우리 원님을 정확히 표현한 시구려. 참으로 보기 드문 명시조요. 허허, 이거 참. 내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구나. 자자, 오늘 모두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보자꾸나. 원님과 관아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를 하면서 관아가 떠내려가도록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니 모두 잠들어 버렸지요. 객주 주인은 미리 술에 잠자는 약을 타놓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먹돌이가 등장했지요. 자, 이제 원님의 비리 문서와 가짜 문서들을 찾아봅시다. 먹돌이와 객주 푸주간 주인 박첨지는 각각 흩어져 원님의 비리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 이것 좀 보시오. 이것은 숨겨진 창고 같소. 객주가 말한 곳으로 가보니 원님의 병풍 뒤에 숨겨진 창고가 하나 있었지요. 그러자 먹돌이와 박첨지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있었지요. 찾았소. 여기 있는 것들은 죄다원님의 비리 문서가 맞소. 혹시 우리 마님과 관련된 문서는 없소? 그것도 여기 있소. 송시부인댁 도장과 문서를 모두 위조한 증거가 있소. 다행이구려. 그럼 모든 비리 문서들을 챙겨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님의 비리 문서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먼저들 가시오. 나는 잠시 마님 좀 뵙고 가겠소. 모두를 먼저 보내고 먹돌이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저 먹돌이 왔습니다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것이야? 마님의 얼굴은 며칠 새 무척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마님이 너무 안쓰러워 먹돌이는 마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조금만 참으셔요. 이제 곧 마님을 이곳에서 꺼내드릴 것입니다요. 그 말에 마님은 무척 놀라는 눈빛이었지요. 아니, 어떻게 네가 나를 감옥에서 꺼낸다는 것이야? 원님의 비리 증거와 마님을 모함한 증거까지 모두 찾았습니다요. 해서 지금 박첨지님께서 암행어사를 만나러 갔구만요.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았어? 마님께서 나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요. 그러니 이제 암행어사 출두가 있을 때까지만 맘 편히 기다려 주셔요. 그래, 알았다. 네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마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먹돌이는 옷소매로 마님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박첨지의 동문이었던 암행어사가 내려와 원님과 관리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함께 풀려났지요. 마님 고생 많으셨지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감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요. 나는 괜찮단다. 그런데 먹돌이는 어디 갔니? 먹돌이는 시방 박첨지님과 함께 암행어사를 따라 한양으로 갔구만요. 아마도 원님의 비리 때문에 증언할 게 있었나 봅니다요. 그러느냐? 마님은 조금은 아쉬운 듯 을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헌데 자꾸만 먹돌이 생각만 났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것일까? 그저 호감을 넘어 그를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 마님은 하루라도 빨리 먹돌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며칠 동안에도 그녀는 온통 먹돌이 생각뿐이었었지요.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먹돌이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한양에 갔던 먹돌이가 돌아왔습니다. 마님 저 왔습니다요. 먹돌이 소리에 마님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먹돌이에게 달려가 그를 벌학 안았지요. 헌데 이를 지켜본 을순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먹돌이에게 안기는 광경에 을순이는 충격을 크게 받았지요. 아니 마님, 어찌 천한 머슴을 껴왔는데요? 남사들 없게? 마님은 을순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마님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요. 원님은 사탈관직 되었고 그자는 죽어서야 나올 것이옵니다. 그래, 네가 정말 큰일을 해주었구나. 그런데 두 사람 좀 떨어져 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만요. 을순이는 마님과 먹돌이가 뒤엉켜 떨어지지 않자 심기가 무척 불편했지요. 이제 맘 편히 사셔요. 지가 곁에서 마님을 지켜드릴 것이구만요. 그래 말만 들어도 참으로 듬직하구나. 아따 참말로 왜 이렇게 안 떨어진대요? 야먹돌아 네가 먼저 마님을 좀 놔드려. 아, 정말로 두 사람 지금 누구 미치는 꼴 보려고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 을순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야, 그걸 몰라서 그려? 세상 천지에 자기 서방이 딴 년을 안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야. 아니 서방이라니. 내가 어떻게 네 서방인데? 아, 그야 내가 너를 점 찍어놨으니 당연 너는 내 서방이지. 아니 예을순아, 본인도 모르는 신부가 어딨단 말이냐. 억지 좀 그만 부리거라. 아니 그런데 두 사람은 언제 이렇게 달라붙는 사이가 된 것이요? 그리고 마님도 그런 게 아니구만요. 머슴은 여종과 맞는 것이지 어째 양반 마님께서 머슴을 탐낸단 말이요? 마님께서는 먹돌이를 탐내지 말고 양반 중에서나 찾아보셔요. 먹돌이는 내 것인께. 그날 세 사람은 마당에서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평소 먹돌이를 가슴에 품었던 을순이는 그를 마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었지요. 그리고 먹돌이를 사랑하게 된 마님도 먹돌이를 을순이에게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과 여종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긴장감이 팽팽했지요. 먹돌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가 선택하는 수밖에. 너도 이미 나를 마음에 두지 않았느냐. 먹돌이 너 말 잘해라. 나도 한성가라는 사람이다. 나도 오늘에서야 두 사람의 마음을 처음 알았으니 내게 시간 좀 주시오. 두 분 다 내겐 소중한 분들이니 누구 한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진 않소. 먹돌이 말에 두 여인은 수긍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먹돌이의 밥상이 완전 달라졌지요. 을순이가 차려주는 밥상에는 소고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굴비며 생선들이 가득했지요. 아니 예을순아, 너는 어째 내 돈으로 먹돌이한테 생색내는 것이야. 뭐 마님은 먹돌이 입에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게 그리 아까우신감요? 아니 누가 아깝다고 했느냐. 네가 내 돈으로 먹돌이한테 점수를 따니까 그런 것이지. 마님은 먹돌이를 장터로 데려가 비단옷을 맞춰주고 기타 선물 공세를 퍼부었지요. 치사하게 돈으로 해보겠다. 이거네. 그럼 나는 비장의 무기를 써야지. 그날 밤을 순이는 벽에를 들고 먹돌이 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웬 벽에를 다 들고 온 것이야?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잘 거야. 어차피 혼이 나면 한 방을 쓸 것인데 미리 좀 쓰면 어때? 아니,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마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싫은 것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 마님이 비단 옷 사주고 돈질해주니 좋냐? 야, 을순아, 너는 어째 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만드니? 아무튼 내 방에서 나가줘. 마님이 아시기 전에. 먹돌이 방에서 쫓겨나온 을순이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작 저놈을 내가 먼저 잡아뜨려야 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째 두 사람이 저렇게 발전했느냔 말이야. 흐흐. 밤새도록 을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을순이는 다음 날 일찍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지가 한 발 양보할 테니 마님도 한 발 양보해 주셔요. 아니,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양보해달라는 것이야? 어차피 저도 먹돌이 없이는 안 됩니다요. 그러니 마님께서 본처하시고 제가 후처하겠습니다요. 을순이 제안에 마님은 혹했습니다. 행여 먹돌이가 을순이를 선택할까봐 조마조마했었지요. 그것은 괜찮은 제안 같구나. 을순이는 먹돌이 행동으로 보아 마님을 선택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쉽지만 한 발 물러나 후처로 마님과 딜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서로 타협한 두 사람은 먹돌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먹돌아, 을순이와 내가 타협을 했다. 내가 너의 본처가 되고 을순이가 후처 자리가 되기로. 네가 결정하는 게 힘들 것 같아 마님과 내가 너의 고민을 덜어준 것이야. 두 사람이 그렇게 타협을 했다 하니 먹돌이는 커다란 고민이 해결되었지요. 그럼 두 분이 그렇게 정했다 하니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부군이 쌓아놓은 재산도 모두 찾았고 세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요. 그렇게 3년상이 끝나고 마님은 몇 사람만을 초청하여 먹돌이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머슴과 혼례를 올렸지만 마님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단 사랑을 선택했지요. 두 사람의 혼례식에는 마님을 같이 구했던 박첨지와 객주 푸죽간 주인이 찾아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